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한때 일경 9천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던 러시아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푸틴이 제2의 수에즈 운하라고 불렀던 북극 항로의 심장이자 북극의 자원을 독식하려 했던 야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쇠빙선 함대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북극의 얼음 속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서방에 작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전체 함대가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푸틴의 거대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북극 항로, 영어로는 Northern Sea Route, 줄여서 NSR.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거리는 40%, 시간은 최대 2주까지 단축시킬 수 있죠. 이것만 성공시키면 막대한 물류비를 아끼고 전 세계 해상 운송의 패권을 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바로 북극해 아래 잠들어 있는 천문학적인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전 세계 미발견 자원의 30%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자원을 개발해 에너지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열쇠가 바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원자력 쇠빙선 함대였습니다. 얼음을 깨부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북극 항로는 그저 지도 위에 그려진 선에 불과하니까요. 이 채널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쇠빙선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기술은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아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과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들이 대부분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주 엔진은 핀란드의 바르질라, 웨츠레 제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추진 시스템 아지포드는 스위스의 ABB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항법 장치, 통신 시스템, 정밀 제어 장비 등 전자장비 대부분은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겉모습인 선체와 원자로만 만들었을 뿐 배를 실제로 움직이고 제어하는 핵심 기술은 모두 수입에 의존했던 조립 국가에 불과했던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최고의 부품을 사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면서 이 아킬레스건은 러시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자 서방 세계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비난이나 성명 발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촘촘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제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초기 제재의 칼날은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정조준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고 해외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식이었죠. 말 그대로 돈줄을 직접적으로 죄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이어 서방의 제재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정교한 목표를 향해 옮겨갔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피와 신경계, 즉 에너지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였습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아주 무서운 의도였죠. 그리고 이 제재의 망치는 아주 정밀하게 러시아가 미래의 생명선으로 여기던 북극 항로의 지배자, 바로 쇠빙선 함대의 심장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선박용 엔진, 최첨단 항해 장비,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술 서비스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부터 우리 물건 안 팔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봉쇄였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고장난 부품의 공급, 원격 기술 지원까지 말 그대로 쇠빙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핀란드의 바르질라,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내 모든 사업을 청산하고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스위스의 AB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박의 자동화 및 전기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기업도 모든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대폭 축소했죠.
이들은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쇠빙선에 들어가는 가장 복잡하고 핵심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던 기술적 파트너였던 겁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최첨단 쇠빙선을 수리할 순정 부품을 구할 길이 막혔고 엔진의 원인 모를 경고등이 떠도 원인을 진단해줄 해외 기술자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원격으로 차단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거대한 강철 거인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위용은 여전하죠. 하지만 그 심장인 엔진은 멈췄고 두뇌인 운영체제는 먹통이 됐습니다.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쇳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직면한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기술적 고립의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쇠빙선 함대가 항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통째로 멈춰섰죠. 단 하나의 부품, 단 하나의 기술 때문에요. 그 치명적인 약점의 이름이 바로 아지포드입니다. 이 아지포드라는 게 뭐냐면 배 밑에 달려있는 거대한 추진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선체 밖에 거대한 캡슐, 즉 포드폿가 달려있고 그 안에 강력한 전기 모터랑 프로펠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일체형 시스템이죠. 이게 기존 배들이랑은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배는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은 저 뒤에 달린 방향타, 즉 러더를 꺾어서 바꿉니다. 마치 자동차가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트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건 회전 반경도 크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지포드는 다릅니다. 이건 방향타가 아예 없어요. 프로펠러가 달린 포드 자체가 360도 원하는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추진력의 방향 자체를 그냥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자리에서 빙빙 돌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잡는 발레리나나 공중에 멈춰서 어느 방향으로든 날아갈 수 있는 벌새의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수만 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기술인 겁니다. 이런 초정밀 기동성이 왜 북극의 쇠빙선에게 생명과도 같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수미터 두께의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바위처럼 단단한 얼음벽이 서 있습니다. 기존 쇠빙선은 멀리서부터 가속해서 그대로 들이받는 그야말로 무식한 방식으로 얼음을 깹니다. 그러다 얼음에 갇히기라도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죠. 하지만 아지포드를 장착한 쇠빙선은 싸움이 아니라 수술을 합니다. 전진하다가 얼음벽에 막히면 그 자리에서 프로펠러를 180도 휙 돌려버려요. 그럼 전진하던 힘 그대로 강력한 후진 동력이 생기면서 갇혔던 얼음을 깨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으로 움직이면서 얼음의 약한 부분을 갉아먹는 작업까지 가능하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은 기본이고요. 이건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지배하기 위한 궁극의 도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의 도구를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스위스의 ABB입니다. 러시아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단순히 모터랑 프로펠러를 캡슐에 넣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초정밀 제어 기술의 벽입니다. 수만 톤짜리 배를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려면 이 거대한 포드의 각도와 출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엄청난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해서 배가 전복되거나 포드가 통째로 뜯겨나갈 수도 있죠. 둘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구성입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강철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얼음과의 끝없는 충돌. 이 모든 걸 수년간 버텨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특수합금 기술, 완벽한 밀봉 기술. 이 모든 게 스위스의 정밀 공학 기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었던 겁니다. 결국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이 무적의 기술 장벽이 러시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ABB가 아지포드 공급과 핵심 부품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전면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의 지배를 위해 야심차게 건조한 최신의 원자력 쇠빙선들이
항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엔진은 멀쩡히 돌아가도 움직일 다리가 없으니까요.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이제는 항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아직 건조 중이던 배들입니다. 선체는 거의 다 완성됐고 함교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지포드를 장착할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다리는 없이 몸통만 만들어 놓은 꼴이죠. 그래서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지포드 쇼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기술이 한 국가의 거대한 야망 전체를 어떻게 좌초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가 된 거죠. 자, 아지포드가 쇠빙선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엔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심장입니다. 펄펄 끓는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이 거대한 강철거인의 생명줄 그 자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북극을 지배하던 러시아 쇠빙선 함대의 심장은 사실 러시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세계적인 기업 바르질라가 그 심장을 만들고 또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아르크티카급 같은 최신의 원자력 쇠빙선들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동력 시스템을 씁니다. 바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배 안에 거대한 발전소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초고성능 디젤 엔진을 미친 듯이 돌려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기의 힘으로 아지포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쓸까요? 쇠빙선은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모든 힘을 끌어모아 들이받고 깨부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폭발적인 힘, 그리고 그 힘을 밀리초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정밀함을 바로 이 디젤 전기 시스템이 제공하는 겁니다. 효율과 출력을 동시에 잡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당연히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엔진, 그 자체의 성능과 안정성입니다. 엔진이 버텨주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바르질라의 엔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성능 심장일수록 F1 경주차의 엔진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주기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마모된 부품은 반드시 오차 하나 없는 정품으로 교체해줘야만 제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바르질라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이 모든 생명 유지 장치가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죠. 당장 엔진오일 필터나 고무 게스킷 같은 말 그대로 소모품부터 공급이 막혔습니다. 이건 혈관에 불순물이 끼고 고무 패킹이 사가 압력이 새는 것과 같아요. 더 심각한 건 피스톤이나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같은 엔진의 핵심 부품 공급이 완전히 두절됐다는 겁니다. 이건 심장의 판막이나 심실벽에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손을 놓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구형 소련제 엔진을 뜯어 고쳐서 부품을 만들어보려 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산 부품들을 급하게 들여와서 빈자리를 메꿔보려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최첨단 수술실에서 녹슨 연장으로 심장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밀 기계에 규격도 재질도 다른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진의 효율은 수직으로 추락하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끊이지 않으며 계기판의 경고등은 꺼질 날이 없습니다. 고장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때 북극해를 호령하던 강철 거인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규칙하게 헐떡이며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annibalization, cannibalizing, 우리말로 동족 포식 혹은 부품 돌려막기입니다. 운용 가능한 쇠빙선의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특정 선박들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른 배에서 부품을 떼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쇠빙선의 엔진 부품이 고장나면 항구에 서 있는 B 쇠빙선에서 똑같은 부품을 떼어와 A에 장착하는 식이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함대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부품을 뜯긴 배는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고철이 되고 함대 전체의 수명과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러시아 원자력 쇠빙선 운영사인 로사톰플로트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는 2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북극을 호령하던 세계 최강의 함대가 이제는 서로의 살을 깎아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좌절은 현재의 함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던 미래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데르라이트급, 즉 프로젝트만 510으로 불리는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이 있습니다. 리데르는 길이 200m가 넘고 4m 두께의 얼음도 거침없이 깨부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쇄빙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배가 완성되면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의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이었죠. 하지만 이 리데르 프로젝트 역시 서방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핵심인 추진 시스템과 발전 설비, 제어 시스템 모두 서방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모든 협력은 중단되었고 러시아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이 괴물 같은 쇄빙선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2023년 리데르급 1번 함의 건조는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태어나기도 전에 관 속에 들어가 버린 셈입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기댈 곳은 중국뿐이었습니다. 서방을 대체할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일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 역시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북극 항로 개척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극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자체 쇄빙선 기술을 발전시키고 북극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와의 우정을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러시아의 쇄빙선 함대가 멈춰서는 상황을 내심 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독점하던 북극 항로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주자는 바로 중국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어설픈 도움을 주어 서방의 추가 제재를 받기보다는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실리를 챙기는 철저히 계산된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쇄빙선 함대의 붕괴는 단순한 해상 운송의 문제를 넘어 러시아 경제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rctic LNG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노바텍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북극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쇄빙 LNG선으로 실어 유럽과 아시아에 판매하는 거대 사업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이미 플랜트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LNG를 실어 나를 쇄빙선이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일부 건조된 쇄빙 LNG선들은 핵심 장비 부족으로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건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가스를 뽑아낼 준비를 마쳤는데 그것을 실어 나를 트럭이 사라져버린 꼴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막대한 예상 수입을 잃게 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꿈은 이제 러시아 경제의 목을 조르는 악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지정학적 몰락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강력한 쇄빙선 함대를 앞세워 북극해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유사시 러시아 북방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쇄빙선 함대가 마비되면서 러시아의 북극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제 북극해는 사실상 나토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공백을 틈타 북극에서의 군사활동과 자원 탐사를 더욱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여겼던 북극에서 힘을 잃고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발등을 찍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스스로의 오만과 시대착오적인 야망 때문에 자신의 가장 큰 무기를 스스로 파괴한 셈입니다. 서방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힘에 대한 맹신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일경 9천조 원의 꿈이 담겼던 쇄빙선 함대가 고철 더미로 변해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가운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
러시아의 녹슨 야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